10월 22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S&P 500이 0.3%, 나스닥 지수는 0.62% 올랐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0.02% 내려서 약보와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상승은 대형 기술주와 테슬라가 주도를 했습니다. 섹터별로는 경기 소비재가 1.4% 올랐고 헬스케어와 테크놀로지 등 7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와 금융, 필수 소비재, 소재 섹터는 내렸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80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 가운데 이 중에 81%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테슬라 주가가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에 힘입어서 3.3% 올랐습니다. 10월 16일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6천 명 감소한 29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예상치는 30만 건이었습니다. 유가는 WTI가 6거래일 만에 0.9% 내려서 배럴당 82.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696%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1.705%까지 올랐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9% 떨어져서 62,6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177.2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자료는 주식 전략과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등 총 7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어서 주식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김형환 연구원입니다. 예,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만 보면은 지금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금 위험 자산 선호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가상화폐 ETF가 상장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을 좀 키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정 때도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공포를 경계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과열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정도 주가 지수 레벨 3,000포인트에서 위아래로 한 100포인트 정도 등락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확 벗어나서 어느 한 방향으로 나가기는 연말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간에 심리의 쏠림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타난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정도까지 진행될 이벤트들을 바탕으로 단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다음 주 중에는 이제 10월 28일 날 미국 3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인데 3분기 GDP는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미 전망치 자체가 실망스러울 게 다 알려진 부분이니까 그 자체가 3%대 성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정적이다라고 하기는 힘든데, 문제는 이제 3분기가 별로 실망스러울 때 그 다음 기대감은 그럼 4분기를 바라보게 될 텐데, 문제는 4분기도 녹록치는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 연말 쇼핑 시즌에 얼마나 소비가 늘어날 거냐라는 기대치에서 지금 전망은 한 8년 내 최저 증가율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왜냐하면 공급 차질 때문에 물건도 적고 그리고 물가도 많이 비싸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 차원에서의 불투명한 상황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어닝 시즌이 3분기에 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물론 긍정적이지만은 이게 어디까지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냐라는 거는 분명히 한국이든 미국이든 좀 의구심이 갖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적 자체는 양호할 거라고 보이지만은 이게 주가 측면에서만 보면은 중립적인 정도만 영향을 주는 이벤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에 예정된 건데요. 11월 2일에서 3일까지 미국 FOMC가 예정이 돼 있고요. 아마 그 9월에 나온 이사록 따르면은 이번 FOMC가 테이퍼링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다, 이런 점에서 이게 아주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여튼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당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실제 테이퍼링 시점에서는 금리도 한 차례 지금보다도 더 올라가고 주가도 좀 흔들리는 양상 정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이벤트를 한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확 이제 주가를 쏠아서 말아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한편 다음 주에 ECB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 이번 회의는 이미 이제 내년 초 정도에 봐서 양적 완화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크게 이벤트가 될 부분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저께 저 ECB 내에서 제일 매파였던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조기 사임을 하면서 이게 앞으로 ECB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대한 뭔가 코멘트가 나온다면은 그게 조금은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S&P 기준으로는 일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1.7까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10년물도 세게 올라가고 있고 지수도 같은 방향으로 지금 세게 가고 있는데 사실 올 초와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한국 시장과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양쪽의 요인이 다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에 저희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은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 요인이 올라가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타이트해져 있어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 그동안 작년 올해 동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영향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 사실은 임금이나 임대료는 또 수요 요인이죠. 그래서 지금이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 요인이랑 수요 측면 요인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은 수요 요인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엔 긍정적인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이 같이 올라간다는 상황 자체가 영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 측면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좀 장기적일 것이고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조금은 저지속이 될 수 있지만 여튼간에 이거는 구조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이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그 연준의 스탠스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 시장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왜 못 따라가냐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 이 공급 측면에서의 비용이 올라가는 데미지를 미국보다 더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인 경제다 보니까 이 물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면은 기업들의 비용에는 즉각적인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헤드라인 물가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수요 공급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수요가 좋은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공급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종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나 인플레이션 영향은 산업 구조의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박스권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박스권이 좀 이렇게 좁은 박스권이 좀 더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인데 시장이 좀 방향성을 갖는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좀 보시는지가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 초 정도가 좀 지나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원자재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올 겨울까지는 지속이 되겠지만은 그 이후까지를 생각하면은 여튼 다시 하향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얘기는 일정 부분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조금은 내년이 되면은 해소가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도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는 시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제일 큰 산업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면은 그 내년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는 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반도체 가격이 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게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주가는 그것보다 먼저 선행을 하니까 이런 점들을 바라봤을 때 한국에서 좀 뭐 본격적으로 박스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거는 내년 초가 조금 지난 정도쯤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는 지금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근법에 대해서 좀 방법론이 다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부진한 국가들이 원자력에 대한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향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랑 핀란드, 폴란드 같은 유럽 10개국 에너지 장관들이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발표를 했고요. 뭐 전 세계 공급망 대란이나 유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에너지 수급을 이제 원자력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를 한 국가들과 이제 영국을 포함했을 때 발전 믹스를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원전은 46%, 신재생은 14% 정도 됩니다. 근데 독일이나 나머지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잘 돼 있거나 혹은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엔 원전은 8%, 신재생은 28%로 아무래도 신재생으로의 전환이 더딘 국가들이 원전을 통해서 전력 시장 내에서의 헤게모니를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비중이 적습니다. 13%, 12%에 불과해서 사실 프랑스, 영국보다도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SMR과 같은 어떤 그 본인들의 그런 강점이 있는 발전원에 대한 특히 이제 원자력에 대한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 일본이 이런 형태로 원전 확대를 확정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한국도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뭐 유럽과 미국이 겪는 개통 안정성에 대한 그 불안감이 아무래도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한국 정부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까지로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안은 11월 1일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또한 그와 동시에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확정을 했습니다. 기존 8월에 발표한 시나리오 초안 3가지 중에서 2가지 안을 정부의 최종 안으로 결정했고요. A안과 B안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A안과 B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통적으로 석탄 발전은 중단하나 LNG 발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원 믹스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A안과 B안 같은 경우는 각각 재생에너지 비중이 71%, B안은 61%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대비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나 앞으로 시나리오에서 보았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수소 터빈과 암모니아 터빈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신재생 쪽에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 신재생 발전 단가가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어느 수준인가요? 뭐 국내 기준으로 사실 뭐 볼 수밖에 없고요.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전이 가동률 80%대에서 대략 한 50원대 정도입니다. 변동비, 고정비 모두 다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70% 정도 되면 이제 55에서 6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는 해상 풍력이 여전히 뭐 120원, 130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대규모 상업 단지가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과 같이 뭐 대량 생산의 이런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뭐 대량 생산 구조나 유럽의 어떤 그런 대규모 그 개발이 유럽과 같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뭐 80에서 90원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 터빈이 이제 도입됐을 때 설비 이용률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원전과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가 결국 맞을 거고 저희는 빠르면 25년에서 26년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해상풍력과 원전의 그리드 페러티가 달성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리포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일단 네이버 어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규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주가들이 조금 좋지 못했었는데요. 이 규제와 상관없이 사실 산업의 측면에서 특히 이제 주 산업인 광고,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이 사업들의 고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55만 원 유지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규제가 주가에는 좀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컨텐츠 쪽이나 커머스 그리고 광고 이런 쪽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좀 실적 기여가 크지 않았던 스노우 그리고 제페토 메타버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되고 있고요. 5월 달에 인수한 와패드나 문피아라고 이제 웹소설하는 그 웹툰하는 업체 그리고 일본에서 이북 이니셔티브 재팬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한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또 저희가 성수기 시즌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은 여전히 탄탄하고 22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이슈인데요. 이제 국감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지만 이 대선 후보들의 또 선거 공약에서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V자 반등보다는 좀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어제 실적에서도 보여줬듯이 추가 조정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발표합니다. 주민호 연구원입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리뷰입니다. 일단 투자 의견 바이랑 목표 주가 27만 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22년과 23년 그 철강 본업에 대한 수익성 전망치를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한 5에서 6% 하향을 했지만 4개년 누적 평균 멀티플이 올라간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제 발표된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6% 하회했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이제 로제 정비 부분에서 일회성 비용이 50억 정도 반영된 영향이고 이걸 이제 제거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하게 된 숫자였습니다. 부분별로 보면은 이제 본업 같은 경우는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 증가로 내화물이랑 생석계 중심으로 좋았는데 2차 전지 부문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다 아시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의한 생산 차질 영향이 이제 소재들한테까지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양극재랑 음극재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보다도 이제 음극재의 영향이 더 컸는데 그 이유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 고객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특정 고객의 특정 차종에 집중 공급되는 반면에 음극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차종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아마 이 영향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에도 컨센서스가 지금 388억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요거를 한 20% 정도 하회하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제 생산 회복과 이연 수요를 감안했을 때 추정치 하향 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단기 실적 모멘텀은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이제 중장기 실적 추정치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해외 증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고객, 세 번째 이제 원가 경쟁력 향상 확인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삼성 SDI하고 SK온의 양극재 이제 테스트 중이잖아요.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업데이트 좀 되신 게 있나요? 일단 테스트가 진행된 건 사실 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가격 협상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쇼핑 주영은 연구원입니다.
네, 롯데쇼핑 관련돼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롯데쇼핑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 홀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좀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효과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좀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점포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었다면은 요번에 이제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제 백화점에 20년 이상 근속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고요. 이제 뭐 기사상으로 보면 500명 이상 신청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3분기에 좀 충당금이 반영될 예정이고요. 대충 저희가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2년치 연봉에 3천만 원 위로금이니까 뭐 적어도 인당 뭐 1억 5천 이상의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아직까지는 이제 영업 상황 자체가 뭐 크게 정상화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주가 뭐 PBR 0.3배 수준에 불과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논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KB금융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네, KB금융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4,000원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이제 은행주만큼 편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지난 8월달에 인상을 한번 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몇 차례 인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는 이제 자산 리프라이싱 효과를 NIM 개선은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뭐 내년까지 뭐 크레딧 코스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도 강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제 금융당의 권고로 이제 배당 성향을 20%까지 낮췄었는데 그게 올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26%까지 회복하고요. 회사에서는 내년에 상황만 이제 받쳐준다라면은 그 이상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뭐 배당 성향을 늘리든가 아니면 이제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하던가 금융당국 협의만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주주 환원 정책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KB금융이 이제 플랫폼 앱을 새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은행 앱에다가 이제 주식거래 증권의 이제 주식거래 기능이나 보험의 이제 보장 분석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금융 플랫폼 앱을 출시할 예정이 있고요. 이제 슈퍼 앱을 전략을 하고 있는 이제 토스의 전략을 좀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제 방향성은 이제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지배순이익은 1조 2,979억입니다. 11.3% 증가했고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뭐 부문별로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전 부문에 걸쳐서 시장의 기대치는 다 충족하는 양호한 실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리가 올라서 실적에는 긍정적인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또 성장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련해서 이제 강력하게 좀 억제하는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대출 성장이 올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6%라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춰질 것 같고요. 이번 달 말에 이제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 아마 나올 텐데 내년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보다는 조금 낮아진 4에서 5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걸 뭐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기업 대출은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대출은 7% 이상의 성장 내년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탑라인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계 부채를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조달 코스트가 올라간 속도보다 대출 금리,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더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NIM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개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풍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도 3분기 프리뷰 리포트인데요. 일단 최근에 풍산 관심사항은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입니다. 구리 가격이 10월 18일 날 11,300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1,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한 100달러 정도 수준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얘기 나오다시피 중국의 전력 난로로 인해서 그렇죠. 재련소들이 생산 차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고 비축 기간이 좀 더 이어져서 재고에 대한 수요도 더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12개월 내에 구리 가격이 톤당 13,000달러까지 갈 거라는 게 저희 이제 하우스 타겟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구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풍산의 주가는 실적이 구리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73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 같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때는 2분기 대비 구리 가격이 좀 떨어지는 국면이 좀 있었고 평균 가격이 좀 유지가 됐었지만 구리 가격 자체는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익이 좀 감소했었는데 다시 지금처럼 구리 가격이 만불 때 혹은 그 이상 오른다고 하면 4분기 실적은 또 방산 부분이 계절적으로 매출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2분기에 준하는 실적까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좀 반등은 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 주가 5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발표 마치겠습니다.